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폐허 속에 라마단 만찬이다 라고 해서요. 오랜 내전으로 폐허가 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의 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 라마단 만찬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종교적 행사니까 좀 제대로 좀 갖춰놓고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죠. 참으로 역설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동물의 왕도 포경화 앞에서는 항복이다라고 하는데요. 어린이 대공원에서 사자 한 마리가 뒤로 이제 벌러덩 누워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듯 드러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사자들이 저렇게 잠을 자나요? 가끔 동물의 왕국에서 보긴 했습니다만 덥긴 더웠던 모양이죠. 국민일보입니다. 서울대공원 아기 반달가슴곰 일반에 첫 공개가 됐는데요. 서울대공원이 일반에게 처음 공개한 아기 반달가슴곰 2마리의 모습입니다. 어미와 어울려서 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죠. 반달곰도 더위를 많이 탔을 텐데 그래도 아까 사자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한겨레입니다. 밀양 송전탑 할머니 위로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좀 보여 있습니다. 고리 원자력 본부에서 열렸던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나오다 이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는데 밀양 송전탑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할머니를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위로하는 모습이 좀 보여져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문제는 한국전력으로서는 꽤나 골치 아픈 문제이긴 합니다만 해당 주민들에게는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로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태는 문 특보가 오픈하고 언제 온다고 29일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 가서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또 한미 전략자산 철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패를 모두 보여줬습니다. 트럼프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예예 그들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명박근혜 나라먹은 건 참아도 불경죄는 못 참는다. 문정인 발언 친북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수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길에 망치, 쇠못이 달려있는 방망이들을 들고 서 있습니다. 가거든 무조건 예예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친미 종속적인 부분을 강조한 걸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떠나는 윤병세라고 좀 적혀 있죠. 근데 여러 명들의 이 외교부 관리들의 모습이 있는데 저 뒤에 소녀상의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떠나는 윤병세. 한겨레 신문입니다. 고리 1호기 폐쇄 그 여파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이 원자력과 관련된 핵 마피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들은 핵을 폐지할 경우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들어왔는지 기억을 못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살려만 주쇼 국정원 등에 혹이 났죠. 저걸 잘라내야 되는데 글쎄요. 개혁발전인가 저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만탕이 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양호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지수 변호사, 그리고 김용남 전 국회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석방이 됐던 미국 시민 원비어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한미 간에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소식 먼저 박호근 기자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 홍수 상태로 고향에 돌아온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원비어가 귀국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원비어의 가족은 원비어가 북한의 끔찍한 고문과 학대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비어는 지난해 1월 평양 관광을 갔다가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비어는 재판 직후인 지난해 3월 혼수 상태에 빠졌고 최근 석방돼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북한은 원비어의 가족에게 식중독인 보툴리누스 중독증에 걸려 수면제를 복용한 뒤 혼수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료진은 원비어가 광범위한 뇌조직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건강했던 대학생이 혼수 상태로 풀려나자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What's happened to him is a truly terrible thing. 원비어가 송환 일주일도 안 돼 사망함에 따라 미국 내 대북 강경 목소리는 더 커지고 북미 관계도 악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예, 원비어의 사망이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이달 말로 예정돼 있던 한미 정상회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수 변호사님, 이 원비어의 사망이 가져올 파장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한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고 미국 시민들은 뭐 물론이고 그렇죠. 대북 강경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대북 전략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가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것을 상당히 누그러뜨려 놨습니다. 사실은 이제 강경보다는 대화도 같이 병행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한미 간에 이제 조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원비아라고 하는 이제 인권 문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엄격한 그런 잣대를 들이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비아가 지금 미국에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이제 지금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움직임에서는 뭐 아주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열흘 후면은 이제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있고 이런데 이 문제를 이제 분명히 트럼프는 문제 삼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여야 된다 쪽으로 아마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압박도 압박이지만 일단은 좀 대화도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인권 문제가 만약에 대두가 된다면 상당히 그러니까 대화 내지는 어떤 좀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저는 이 기회에 한 가지 지금 이제 새 정부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미국에 있어서 인권 문제라고 하는 건 가볍게 넘어가는 적이 없습니다. 늘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오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을 가시기 전에 내지는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어떤 메시지를 좀 대외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시기적절하게 그거를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화를 통해서 뭔가 북한을 좀 설득하고 그리고 핵과 미사일을 좀 포기토록 하겠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북한 대북 기조인데 이 기조가 이제 스텝이 꼬인 거죠, 그렇죠? 예, 원비어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원비어의 사망을 놓고도 북한과 미국 측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인이 고문을 했느냐, 진짜로 식중독에 의한 뇌 사망이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본국 송환 6일 만에 뭐 죽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몸에 손상이 많았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요. 신시내티에서 지금 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야말로 미국에서는 의료진이 굉장히 뛰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정말 악재 중에 악재고요. 지금 미국 전체 보면은 분위기가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6월 29일부터 시작하지만 그게 사실상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독립기념일이라는 게 미국은 항상 그때 애국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고조화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거를 지금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일성이 비극 예방을 위해서 우리의 결심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봐서는 좀 뭐 긴장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봐집니다. 근데 사실 지금 원비어의 사망 원인을 놓고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떨어지는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원비어의 가족들은 북한에 있을 때 고문과 학대를 당했기 때문이다라고 추정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원비어가 왜 사망했는지 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나 이런 게 없으니 섣불리 북한에 대해서 행정적인 또는 뭐 어떤 외교적인 대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또 그것 또한 좀 논란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미국의 의료진이 뭐라고 밝혔냐면 식중독 사태에서 코마 상태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측해 보면 북한에서 분명히 고문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미국의 의료진들이 어쨌든 지금 원비어의 상태를 봤을 거 아닙니까? 6일 동안 들어서 원비어 상태를 다 진찰하고 의료 지식적인 부분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식중독 사건을 해서 코마 상태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 그것이 또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고문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 가지 고문 치사는 아니겠죠. 고문 같은 것을 받아서 지금의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면은 몸에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고문 기술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고도 충분히 고문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미국을 고려하기 때문에 북한이 뭐 흔적을 남기고 그렇게 고문을 할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예. 그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몸에 뭐 멍이 들거나 예. 이런 거야 뭐 바로 송환되는 순간 알게 되니까 아마 고도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고문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아니면 또 뭐 혹시나 질병이 있었는데 그걸 방치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것도 고문이지 않습니까?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치료를 안 하고 방치했다고 하면 그것도 북한으로서는 고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원비어 사건이 그냥 북한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명확하게 저거는 질병이 아니라 또는 뭐 예전에 있던 질병을 방치했을 가능성도 볼 수 있지만 예. 고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미국민 그리고 대다수의 전 세계 국가가 북한의 고문으로 인한 사망일 것이다라고 뭐 강한 심증을 갖고 있으니 분명히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다. 예, 이런 가운데 이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놓고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정인 후보에 대해서 뒤늦게 특보에 대해서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엄중 경고를 냈습니다만 트럼프가 사드 지원과 관련해서 뭐 욕설까지 하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라고 합니다. 이 원비어 문제와 이 문정인 특보의 발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한 악재가 되겠다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그 악재인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 무엇보다도 지금 원비어가 2년여 북한에 이제 억류돼 있던 그 혐의가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게 아마 무슨 포스터 같은 거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어떤 뭐 좀 선진국 내지는 적어도 제대로 법치를 하는 나라에서는 많아야 뭐 벌금 정도 내거나 아니면 예. 형사처벌을 면제할 만한 정도의 뭐 포스터 하나 훔치려고 하다가 잡혔는데 15년 노동교화형을 받았단 말이죠. 예. 그것도 사실은 뭐 뇌사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죠. 북한은 예.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대화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거기다가 예. 지금 문정인 특보의 미국 내의 발언이 지금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사실은 문제는 문정인 특보의 이 발언이 그냥 개인의 어떤 돌출 발언이 아니고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도 사실은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작년 4월에 대통령 선거 전에도 문재인 당시 후보도 문정인 특보와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 그것이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일종의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전략자산이나 이런 것을 축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예. 인정하고 더 이상의 도발만 안 한다면 주한미군의 어떤 전략자산 철수 아니면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같은 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예. 이 사실은 문정인 특보의 개인적인 돌출 발언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계획을 같이 예.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한번 미국에 확인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원비어의 사망과 더불어 이달 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예. 미국의 어떤 강경 노선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안보 부분에서 상당히 뭐랄까 우려 섞인 그런 부분을 항상 이 보수층에서는 지적을 해왔거든요. 그 부분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표면화된 것 같습니다. 만평에서 그려졌습니다만은 이를 계기로 보수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부분을 강력히 이제 비판하고 나섰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사실은 약간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린 게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풀어야 될 엄청난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정부 반응 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학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된 입장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워싱턴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한미 군사훈련과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은 지난 50여 년간 피로 지켜온 한미 동맹을 한 방에 깨트릴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쯤 되면 문정인 특보는 우리 외교 안보의 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국가 운명이 걸린 외교안보의 상전 노릇이나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하지 말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화를 냈고 욕설까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밤이면 어떠냐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한미 관계를 떠올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미 관계의 균열 조짐은 결국 북한에만 득이 될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갖는 어떤 위상을 생각해 봤을 경우에는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또 다른 한쪽에서 보면 문 특보의 개인적인 발언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전체의 대미 외교 기조를 단정짓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는 것. 이거야말로 앞서 잠깐 만평에서 나왔습니다만 또 다른 북풍몰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또 이쪽 케이스는 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즉각 반응을 내놨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식 입장이 아니고 정부와 조율된 게 아니다. 문정인 특보가 혼자 학자적 개인으로 의견을 얘기한 거다. 물론 뭐 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가능성은 있어요. 대통령과 예전에 뭐 대통령이 발언하셨던 내용과 또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지금 청와대 공식 입장은 문정인 특보가 청와대가 미리 조율을 해서 가거나 아니면 발언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 문정인 특보가 학자적 개인적 생각이나 그동안 갖고 있던 생각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혔어요. 국방부도 아까 싱크 보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것이 혼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잘못 오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어제 뉴스에서는 아주 뭐 중요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했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명확하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잘한 조치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는 특보라는 이름으로 저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지만 정부가 이걸 미리 차단하고 어쨌든 대북 또는 대미 관계에 어떤 균열이 생기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는 뭐 충분히 무마될 수 있는 즉 가라앉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정인 특보는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중요한 위치 역할을 맡았던 분이고 그로부터 지금 뭐 한 1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또다시 이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실만한 분이에요. 이제 자신의 발언이 가져올 한미 관계라든지 파장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지극히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사견을 밝힌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해석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동북아 아시아 위원장, 그다음 동북아 균형론자, 햇볕 정책론 전도사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외무부의 국제안보대사까지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 발언의 파장에 대해서 잘 압니다. 특히 또 정의용 실장하고도 의논하고 갔다는 것까지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뭐 이거는 개인적 의견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번 떠보는 그게 분명히 의도는 있는 것 같고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그렇죠. 미국 측 반응을 좀 떠보기 위한 것이었다. 떠보는데 메시지가 정확합니다. 절차상의 문제, 한국 내의 절차상의 문제를 미국도 존중해 줘야 된다는 메시지가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다행인 것은 미국 언론들이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크게 주목을 안 하고 있어요. 팍스나 CNN 보면 한 줄도 안 나옵니다. CBS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첫 번째 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CBS 정도에서 한 줄 나온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그런 분위기는 굉장히 뭐 이거에 대해서 큰 반응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만 이렇게 보수 언론과 야당들만 이렇게 들끓고 있는 상황은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북한이 지금 대남 공세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핵 문제 얘기하지 마라 남한. 핵은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지 남한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더 미국에서는 지금 어필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북한은 핵 포기를 전제한 남측의 대화로는 망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당국이 운운하고 있는 대화니 협력이냐 하는 것들이 모두 공공연히 우리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주구에 불과한 저들의 가련한 처지도 깨닫지 못하고 불어대는 궤변이고 앙탈질이다라고 북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남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의 얘기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북한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이런 북한을 상대로 한미가 같은 목소리를 내도 모자란 판국에 이렇게 엇박자 목소리를 내는 거 이게 과연 좋은 일인가? 글쎄 뭐 이 사안을 지금 이것을 엇박자로 볼 것이냐 예. 아니면 뭐 다르게 볼 것이냐는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 뭐 지금 대한민국이 놓여 있는 이 외교 안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어느 정권이 들었더라도 지금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지금 국면에 처해 있는데요. 예. 이렇게 어려운 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거에 죄송합니다. 정권에서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을 갖다가 다 올려놓고 예. 이런 조합 저런 조합 이렇게 해서 뭐 북한 핵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라고 하는 시도가 있기보다는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거는 한미 간의 관계 때문에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문정인 교수가 했던 그 내용들은 여러 이제 옵션 중에 한 개인의 학자로서 외교안보에 수십 년간 이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의 옵션으로서 생각할 수 있었던 예. 건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 이 시점에서 과연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느냐. 시점의 문제는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한미 정상뿐만 아니라 정상 간의 회담이 있기 전에는 약간의 서로 간에 잽을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예. 들면은 어저께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화를 냈다? 이것이 언론에 흘러나올 만한 뉴스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왜 흘렸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이제 한미 정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견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미가 양국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에서는 문정인 교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사표시 내지는 저쪽이 예. 어느 정도의 탄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가 하면 저쪽에서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화를 냈다 이런 예. 식의 지금 보이지 않는 어느 정도의 그 한미 정상이 이루어지기 당일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텐데 그것을 굳이 지금 한미 간의 엇박자다. 내지는 뭐 조율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지는 좀 더 예. 두고 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사드 때문에 화를 냈다라는 사실을 언론에 흘린 것도 미국의 어떤 카드 중에 하나다. 우리 쪽 반응을 보기한 지금 뭐 양측 간의 신경전으로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요, 트럼프가 뭐 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뭐 욕설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사드 배치 이제 지원과 관련해서 욕설까지 했다고 하는데 문정인 특보의 말 그대로 가져오면 사드 때문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 욕까지 하는 것, 이게 정상적인 한미 관계냐, 이게 동맹이냐, 라는 그 발언을 그대로 대입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욕까지 하는 건 조금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분명히. 기본적으로 사드를 둘러싼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시각차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성주에 뭐 2기만 아직은 배치가 됐습니다만 이제 뭐 배치가 완료돼야 할 사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한 미군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한 전략 무기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죠. 우리는 이제 부지 제공만 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안 받았다. 그게 이제 33평방미터 이상의 이제 사업 부지가 되면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국방부와 주한 미군이 그린 사드 배치도에 따르면 사업 부지 면적이 10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영향 평가를 받아도 되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배치를 시작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일반 영향 평가 1년 이상 걸리는 이제 33평방미터 이상의 사실은 그 공여 부지 전체가 사업 부지다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어서 미국의 입장에서 이것은 주한미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비용을 대서 사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데서 기본적인 시각차가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 물론 주한미군의 안전이 1순위가 되겠습니다만 더불어 어쨌든 북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다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키기 위한 전략 무기인데 이것을 왜 자꾸 배치를 지연시키느냐. 기본적으로 여기서 시각차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욕까지 한 것이다. 그렇죠. 거기서 뭐 그건 뭐 개인적인 좀 성격의 문제겠습니다만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를 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욕설이 나간 것이죠. 뭐 이제 욕하는 트럼프도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은
이런 민감한 시기에 양측이 벌이고 있는 신경전도 사실 위태위태합니다. 여기에 원비어의 사망 사건까지 더해져가지고 한미 관계 또 대미, 북미 관계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꼬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이 문제는 나중에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정유라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좀 실려 있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혐의만을 추가해서 영장을 재청구했는데 과연 영장이 발부될지 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뇌물수수 혹은 뇌물 공여 혐의도 받는 이들은 정 씨가 사용한 말과 훈련 비용이 뇌물인데도 삼성전자 소속 승마단을 위한 훈련 비용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 씨 공소장에 보면은 최순실 씨가 2015년 8월에 박 전 사장을 만나서 정상적인 용역 계약인 것처럼 213억 원대 지형 계약을 맺고 이를 은폐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뇌물죄의 실행부터 종료까지 가담하진 않았어도 수익의 분산 거래에 개입했으면 혐의는 입증된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구속이 될지 이 문제는 먼저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오늘 다시 법원에 출석합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었고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앞서 정유라 씨에 대해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삼성 승마 지원 사실을 숨기려 했던 이른바 말세탁에 정유라 씨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건데요. 지금껏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르쇠로 발뺌했던 정유라 씨. 검찰은 철부지처럼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정유라 씨가 사실은 모든 혐의를 엄마 최순실에게 떠넘기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이자 끝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또 정유라 씨가 덴마크 구금 당시 지중해 연안국가 몰타의 시민권을 얻으려 했다는 보도도 새롭게 나온 상태에서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정유라에 대해서 영장이 나올까요? 글쎄요, 이제 지금 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예외 없이 재청구해서 발부된 경우도 있고 다시 기각된 경우도 있습니다. 정유라에 대해서도 1차 기각에 대해서 이제 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더해서 다시 재청구가 들어갔는데요. 지금 이것은 모녀간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최순실이 자신이 알아서 했다라고 떠안고 정유라는 엄마에게 미루는 상황이라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걸 깨고 정유라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 최순실과 공범 관계다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저 이제 앞서 잠깐 신문 기사에도 봤습니다만은 이 범죄 은닉과 그 공여에 뭐 본인이 직접 개입하진 않았더라도 그 혜택을 입었다면은 분명히 충분히 혐의는 입증할 만하다라는 이제 법적의 시각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 그 구속영장 청구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지 않았던 혐의가 지금 추가되는 건데 과거에 그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가 그러니까 발부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이제 보강 수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혐의를 지금 추가했는데 저도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글쎄요 한 50% 높아야 한 50% 정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제 물론 검찰이 어느 증거를 갖고 있고 어떻게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하느냐 그 실질심사 영장심사 하는 데 있어서 하는 부분이 달려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언론에 적어도 나와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말 교체하는 과정에 뭐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내지는 관여를 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과연 재판부가 범죄 수익 은닉죄의 공보 내지는 주범으로서 구속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정말로 이런 정도의 증거가 있다면은 이거는 구속을 해야겠다라고 할 만한 뭐 히든 카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 나와 계신 두 분의 이 변호사들께서는 이제 영장 발부 가능성을 조금은 낮게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정유라에 대해서 그냥 마냥 철부지가 아니다. 이 국정농단 사태의 처음이자 끝이다라고 할 정도로 뭐 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은 바로 이 정유라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국정농단 사태의 마지막 끝도 역시 정유라 문제로 좀 끝을 내야 된다라는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실제로 영장이 나올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유라 도대체 이 누구길래 정유라 때문에 이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인지 저희 MBN 기자들 단독 보도 좀 보고 오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얘기부터 좀 듣겠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13일 삼성전자의 독일 송금 하루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독일 금고직이 이상화 전 본부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종범 전 수석에게 건넸습니다. 이 메모의 가장 아래 적힌 단어는 바로 유럽통합본부. 검찰이 이 단어를 주목하고 지난주 이 전 본부장을 추궁한 끝에 2015년 9월 당시 KB 하나은행의 내부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내부 방침이란 룩셈부르크에 통합본부를 세우고 대신 이상화 전 본부장이 근무하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을 폐쇄하기로 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는 당시 이미 이 전 본부장을 통해 독일의 차명회사 코어스포츠 계좌에서 본인이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특혜를 받고 삼성에는 명마 구입비를 보낼 계좌를 KB 하나은행에 만들라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통합본부가 설립되면 최 씨는 각종 특혜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송금받은 돈을 자유롭게 쓰려면 통합본부 설립을 반드시 무산시켜야만 했던 겁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본부장은 이런 사실을 최 씨에게 알리자 최 씨가 난색을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안종범 이상화의 통화 뒤 당초 9월 23일 열릴 KB 하나은행 이사회 안건에 포함됐던 통합본부 설립안이 전면 백지화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건넨 이상화 전 본부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박 전 대통령이 통합본부 설립을 막아 최순실 씨의 이권을 챙겨주려 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민용입니다. 예, 이제 앞서 두 기자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정유라가 누구길래 경제수석이 직접 전화해서 이제 유럽통합본부 민간은행이거든요. 예, 민간은행에 뭐 해외 지점 통폐합이라든지 통합본부 설립까지도 관여를 했을 정도일까? 참으로 이상한 대목입니다. 예. 이제 코레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인출을 해야 되는데 예. 통합본부로 가면은 보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예. 독일 지점이면은 딱 이상화 본부장만 딱 보면 되니까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고 예. 특히 뭐 삼성하고의 거래이기 때문에 서로 더 굉장히 조심했던 예.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저 변호사 두 분께서는 영장 심사에 이제 좀 확률이 낮다 그랬는데 저는 나올 것 같은 기분이 있어요. 예. 기분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전문 지식보다는. 왜냐하면 이 범죄인을 소환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죄목을 얘기해야 예. 되는데 그때는 이제 직권남용과 이제 업무방해죄인데 이번에는 다른 죄명을 추가하려고 그러면 덴마크 사법당국에 그것을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된다거든요. 예. 우리 검찰이 해외에 있는 수사기관과의 그런 공조에서 예. 그냥 영장도 안 나올 정도의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거를 얘기했을까부터 예. 지금 여기 이제 요번에도 이제 영장 이 청구가 안 되면 저는 이제 창피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법리적 뭐 이런 후폭풍을 떠나서 그래서 저는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하고는 빙수를 걸고 저는 나온다에 오늘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검찰로서는 혐의 입증을 좀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과연 정유라가 그냥 엄마가 다시 한 일이에요. 엄마가 저는 시키는 대로 저는 했을 뿐이에요라고 하는 그 정말 철없는 철부지 20대로만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경제수석이 전화를 하고 현지 법인장이 계좌를 좀 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또 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전혀 들은 바도 없고 모를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 독일 회사의 뭐 다른 회사입니다만은 이사로까지 이 정유라가 이제 등재돼 있거든요. 과연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 그건 거짓말이라고 보는 예. 거죠.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코레스포츠에 정기적으로 급여도 받았어요, 본인이. 예. 일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리고 말 세탁 과정에서 본인이 타는 말이 바뀌었잖아요. 삼성이 말을 2마리 갖고 있던 걸 바꾸어 주면서 말 세탁을 하는데 그 과정도 본인이 예.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서 내게 오게 됐고 또 본인이 얘기했듯이 삼성이 6명을 지원한다고 알고 갔더니 예. 자기 혼자만 말을 타고 있잖아요. 그런 점도 본인이 분명히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엄마가
본인의 어떤 허세를 떠는 과정에서라도 충분히 저는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정유라는 철저하게 들어오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면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냐 하는 부분들을 교육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것이 공항에서 인터뷰나 지금까지 보여지는 어떤 증언이나 아니면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말들이 예. 결국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공항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보세요. 눈이 막 떨리면서 얼굴에 근육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모습 보이면서 예. 불안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대답하려다가 많은 모습도 보여도 그 내용은 결국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미리 준비한 내용의 충돌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얘기할지를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것을 얼굴 현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봐요. 예. 그렇다고 하면 정유라는 분명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침판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예. 고도의 법률적 어떤 조언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공항에 입국했을 때 봤던 정유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유라는 진짜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겠구나, 철부지구나라고 이제 잠시 착각을 했을 수는 있지만 알고 보면 엄청난 뭐랄까 모략꾼은 아닙니다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마냥 철부지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국민 밉상인 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예. 알고 있습니다만 검찰이 이번에 정유라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말했듯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이고 끝이고 예. 또 뭐 주동자다. 결국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 20살짜리 정유라라는 얘기인데 그건 좀 너무 허탈하지 않아요? 예. 20살짜리 정유라가 국정농단 사태 이 어마어마한 사태의 몸통이다. 그건 좀 더 예. 허탈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정유라에 대한 최순실의 집착 그리고 그래서 대통령까지 움직이는 이 모든 메커니즘이 이제 정유라에서부터 시작됐다니 아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정유라가 마냥 철부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 기사에서도 또 확인이 되는데 덴마크에서 몰타 시민권을 획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 우려가 없다라고 이제 우리 법원은 봤습니다만 사실은 이 정유라가 도피할 생각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최 씨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 씨를 통해서 몰타의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몰타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돈으로 한 8억 원 정도를 정부에 기부하고 한 4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구입하면 되는데 이 정유라가 몰타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시도를 덴마크에서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철부지가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뭐 변호인이 시켜서 했다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뭐 도주의 우려가 없다가 아니라 그 범죄 혐의 자체가 업무방해거나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전례를 봤었을 때 그걸까 구속까지 해가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될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예.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범죄 이제 은닉죄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어느 정도로 소명을 하게 되면은 구속은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혐의 자체가 이제 중죄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결국은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정유라가 어느 정도를 인지하고 있었었느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막 묵인을 했다고 해서 그걸 모른다는 건 아닌 거거든요. 얼마를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을 검찰이 잘 주변 정황이나 예. 지금 뭐 말씀하신 해외의 어떤 뭐 국적 취득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정도 상황이고 이 정도라면 누구든지 어떤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고 예.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재판부를 잘 설득을 하면은 뭐 가능성이 그래서 제가 50% 이게 가장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전보다는 분명히 1차 시도 때보다는 분명히 발부 가능성이 높아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그것을 소명하기 위해서 인지를 예. 많이 하고 있었고 이런 범법 행위에 대해서 정유라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만큼을 잘 설득하느냐 예. 이것이 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이제 MBN이 수첩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7건을 이제 내용을 확보를 해서 계속 이제 단독 보도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갖는 어떤 파장 내지는 이제 어떤 증거 능력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이 이상화 이 하나은행 본부장한테 전화를 걸었잖아요. 안종범입니다라고 하는데 안종범 수석이 나란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외환은행과의 어떤 중요한 업무도 아닌데 독일에 있는 현지 법인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면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난 그런 지시 내린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안종범 전 수석이 직접 이상화 본부장에게 전화를 건 것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안종범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만약 그런 지시가 없었다면 뭐 일개 시중은행의 해외 법인장에게 전화 걸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의 박 전 대통령 혐의 입증 내지는 뇌물 관련된 또는 이제 부당한 지시 관련된 거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 이제 뇌물 부분은 사실은 두 가지로 예.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그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의 출연금으로 사용된 뇌물 부분이 예. 있고 또 사실은 정유라 내지는 뭐 승마협회를 통한 지원금으로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둘 다 뇌물죄로 기소는 됐습니다만 재단 출연금 부분은 보다 법리적으로 좀 다툼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승마협회를 통해서 정유라에게 흘러간 지원금은 사실은 사실관계만 인정이 된다면 뇌물죄가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보다 높은 부분입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MBN에서 단독 보도한 이 메모가 안종범 수석의 업무 일지에 적혀 있던 메모, 그건 예. 누가 봐도 정황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받아준, 예. 받아 불러준 것으로 보이고 또 그거에 따라서 안종범 전 수석이 바로 이상화 본부장에게 전화도 예. 한 사실이 또 이상화 본부장의 진술에 의해서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승마협회를 통해서 정유라에게 지원된 이 부분의 뇌물죄의 입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제가 그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그 수차업 사건을 보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의 사건, 그러니까 코미가 예. 트럼프를 만나고 나서 느낌이 뭔가 이상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적었다는 거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그것이 지금 어느 상당한 폭발력을 갖고 있는데 안종범 수석의 그 수첩들도 보면은 그 자리 현장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적은 것도 있지만 돌아오자마자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적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봤었을 때 안종범 수석도 그 자리에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이란 게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감이 생기거든요. 이런 사적인 지시를 왜 자꾸 하지? 그러다 보니까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되면 이 검찰에서 이것은 상당한 증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 그 당시에 지시를 받았던 안종범 전 수석도 느낌이 이상했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놨다? 이것은 상당한 증거력이 될 수 있고 예. 이것이 전에도 노차에 걸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한 폭발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완전히 재수사에 들어가겠다 지금 이렇게 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 나는 모르니다라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정에서도 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계속 뭐 박 전 대통령 연호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런 언론 보도 나와도 안 보시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그렇죠. 안 믿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짜 뉴스 예전에 얘기했는데 예. 결국은 본인들은 현재 언론의 보도를 거짓 보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 본인들이 받는 뭐 SNS를 통해서 받는 여러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 예. 정보만 사실로 믿는 거죠. 또 일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들이 있는데 그 예. 매체들에서 지속적으로 이분들한테 메시지를 전해줘요. 예. 이게 얼마나 잘못됐고 거짓된 정보인지에 대해서 결국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존의 언론들 이미 활동하고 있는 언론들에서 부정적인 시각과 가짜 뉴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 도리어 가짜 뉴스를 믿는 그래서 이념화되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인터넷 신문의 메시지를 진실로 믿게 되고 예. 그것을 확신하게 돼서 결국 그런 행동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재판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종범 전 수석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의 말처럼 그런 부당한 지시가 날아오면 자꾸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고 옷 벗고 확 나오면 될 일인데 왜 그런 지시를 계속 수행했을까요? 뭐 목구멍이 포토청일까요? 아니면 예, 아니 경제수석 안에도 나오셔서 뭐 교수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이제 비서실에 예. 실장을 이제 2번이나 하시고 예. 또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게 돼야 되는 예. 특히 그 대통령 측근에서 이 뭐 정책의 입안부터 이 과정 집행까지 다 자기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그런 어떤 성취감 또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컸을 거고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계속 그런 뭐 경제 교사 가액 공부 선생님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친분을 쌓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상하 관계가 완전히 성립이 된 거죠. 예.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움직였다. 그렇게 봐집니다. 예.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자, 박채윤 씨, 서창석에 수백만 원 금품 건넸다라는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최순실의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의 부인은 박채윤 씨,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굉장히 가까워서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파리 이제 행사 때 이제 같이 있었던 모습이 드러났죠. 근데 이 박채윤 씨가 이 서창석 당시 이 서울대 병원장에게 발렌타인 30년산 위스키 한 병과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어치를 줬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좀 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 준 만큼이나 이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에게도 줬고 그 이후에 공교롭게도 이 김영재 원장이 서울대의 외래의 교수로 위촉이 됐다고 합니다. 박채윤 씨가 남편을 위해서 전방위 로비를 벌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개발한 실 있지 않습니까? 리프팅 실. 그것도 납품을 했거든요, 서울대. 물론 2주인가 2개월 만에 그 교수로서는 채용이 안 됐는데 결국은 무산됐는데 그건 결국 박채윤 씨가 끊임없이 로비를 서창석 원장에게 했다는 걸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는 서창석 원장을 박채윤 씨와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임순 교수예요. 근데 이임순 교수는 최순실 씨 가족의 주치의거든요. 그 말은 결국 최순실과 일정 부분 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최순실 씨, 그다음에 이임순 교수, 그다음에 서창석 원장, 그리고 박채윤 씨라고 하는 커넥션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 커넥션을 통해서 최순실은 나름대로 또 본인의 혜택을 누리고 또 최순실의 그늘 아래서 저 사람들은 저 사람 나름대로의 또 서로의 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박채윤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업도 하고 자기 남편의 어떤 진로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의 이 뇌물고리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박채윤 씨랑 안종범 전 수석이 과거 주고받았던 전화 내용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박채은인데요. 저희 YJ 콥스 메디칼.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제가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 딸 일이 더 많은데. 저 수석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 나으실 것 아이고, 같아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신호텔 중식당의 그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어디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이제 뭐 금품이 오가고 이제 백화점 상품권이 오가고 그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국정농단 사태를 다루면 다룰수록 좀 약간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일 처리 방식이 너무나 그들만의 리그였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조금 전에 대화를 이렇게 들으면서 기본 공직자, 정말로 하위직 공직자들도 저런 식의 그 대화를 하진 않거든요. 저거를 추석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뭐 지나고 나서라도 받겠습니다. 도대체 공직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생각도 없이 그렇게 높은 자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괴감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순실과도 가깝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까운 박채윤 씨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좀 충격적입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답변 거부를 36차례나 반복을 했습니다. 아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차원의 재판 방어 전략의 일환이다라는 해석이 좀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기춘, 김종덕 블랙리스트 내탁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요, 청와대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고 왜 문체부만 문제를 일으키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문체부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무책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치 편향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비서실장이 너무 광범위하게 제재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임 비서실장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김기춘, 김종덕 두 사람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또 국정교과서 이 부분도 나오고 또
문화계의 네트워크, 소위 영화계의 그 좌파 성향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정 각 분야에 대해서 김기춘 우리 증인께서 인사를 포함을 해서 많은 개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문화예술도 사실 교육문화수석의 소관인데 민정수석 그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뭐 블랙리스트니 뭐 좌파를 어떻게 해라 전 그런 얘기 한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민정수석 비망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소한 어떤 좌파적 문화예술인 또 대통령에 대해서 불경스럽게 보이는 홍성당 화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라든지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비망록에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단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관께서는 문화부 내에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 이 부분도 모르신다는 그 취지. 그런 것보다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 청와대에서 이런 걸 관리해라라고 지시하신 적도 없고요. 그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장관 내놓으셨으니까 사실대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아니 좋겠어요. 제가 보지를 못한 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못 본 걸 봤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영남 의원님. 김기춘 전 실장도 이쯤 되면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국민에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하는 게 그나마 좀 아프잖아요. 병보석에 좀 유리한 거 아닌가요? 글쎄 뭐 병보석은 뭐 그거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일련의 사태에 있어서 이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본인의 책임하에서 아니면 내가 실제로 뭘 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다른 사람한테 다 떠밀고 그리고 뭐 K나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설립을 본인이 직접 했다 아니면 내가 지시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고 하면 이런 이유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반정부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금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어쨌든 나름대로의 논리와 명분을 갖고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뭐 설득하려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부 자기는 관여 안 했다라고 발뺌만 하는 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러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취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구조 자체가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저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증거가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일지하고 정호선 전 비서관의 이제 녹음 파일입니다만 저는 이 두 가지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자기 어떤 방어 방법으로 간직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본인이 관여를 하면서도 좀 뭐랄까요, 좀 찜찜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시를 받고 그냥 이행했을 뿐이다라는 증거물로서 휴대폰 뭐 8개 녹음되어 있던 담겨있던 녹음 파일을 정호선 전 비서관도 하나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뭐 검찰 수사관에게 제출하다시피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일지도 지금 3차례에 걸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보면 충성심보다는 자기 살기 위해서 어떤 방어 기제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이 관련자들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박 전 대통령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으로 여전히 나는 믿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서 국민적 공분을 좀 사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인식하는 게 이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인데 노무현도 삼성돈 받았다라고 허위 주장을 한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이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명예훼손인데 20억 손해배상 소송도 좀 진행이 됩니다. 이게 근데 좀 오래된 얘기인데 왜 이제 와서 기소를 하죠? 이거 검찰이
정부 바뀌어서 눈치 보는 건가요? 아니면 제대로 수사 일정에 맞춰서 기소한 건가요? 뭐 제대로 수사 일정에 맞췄다고 이제 믿고 싶고요. 이 얘기 나온 지 꽤 됐거든요. 네, 예. 오래됐죠. 그리고 지난해 말쯤에 나온 얘기니까요. 허위사실 이제 유포고 예.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뭐 그 사이에 이제 증거들을 이제 찾았으시라고 봐지고요. 예.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었는데 또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던 간에라도 뭐 보수 쪽에서 이겼었더라도 분명히 조사를 했었어야 되고 지금 또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는 더욱더 더 진실을 밝혀서 이제 더 이상 저런 허위 사실에 근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확한 증거가 없는 그런 얘기들이 정치적 공방상에서는 이제 없어져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박현정 전 서울시장 대표가 검찰에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무혐의 판정을 좀 받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라는 얘기로 좀 시끄러웠었는데 무혐의 판정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영화 공공의 적처럼 시신에 전분과 흑설탕을 뿌린 일이 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진짜 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가 호러 무비물을 방불케 한다라고 해서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은데 옛 상사를 살해하고 사흘 만에 체포가 됐는데 영화 모르고 단지 피냄새 없으려 전분과 흑설탕을 뿌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 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119 구급대와 경찰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급히 올라갑니다. 몇 시간 뒤 흰천에 쌓인 시신이 들것에 실린 채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신의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40대 남성은 흉기로 가슴 등을 수차례 찔린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시신 위로는 전분과 흑설탕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숨진 남성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일하던 20대 이 씨와 남 씨 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간 뒤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분과 흑설탕은 피냄새와 증거를 없애려 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검거 당시 이 씨가 피해자의 집 금고에서 챙긴 현금 6,300여만 원을 갖고 있어 돈을 목적으로 한 범행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원한에 의한 살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확실히 공개가 될지는 지금 조사 중이니까.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아파트 외벽을 칠하던 노동자, 그러니까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밧줄을 끊어서 사망케 한 사건,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수리하러 온 AS 기사를 또 살해한 사건, 거기에다가 이제는 직장 상사를 살해하고 전분까지 뿌리는 일. 뭐 무더위로 다들 뭐 힘들지만 이런 거 들으면 등골이 오싹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회가 된 거죠. 자기의 분노 자체가 사실은 분노가 되더라도 그게 폭행이나 폭력이나 아니면 어떤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 참을성이 없는 사회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이 격화되게 되면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아마 우리 사회에 참을성 없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한 가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것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전분과 이걸 뿌린 거는. 뭐 영화 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만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유사한 장면이죠. 해당 장면을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뭐 제가 볼 때는 모르는 사람이 저걸 저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흑설탕이나 전분을 뿌리면 냄새가 없어진다? 그런 상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영화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영화를 모방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당권 경쟁 않겠다더니 당내 썩은 뿌리를 잘라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원 후보님이 당의 썩은 뿌리 잘라내고 새롭게 만든다는 판단에 서면 내가 중도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퇴라라고 압박을 하니 지금 보니 원유철은 좀 힘들 것 같다. 이번 경선에서 그런 영향이 보여지면 후보 사퇴하고 원유철 후보 지지하겠다라고 비꼬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의 5만, 원 역량 보이면 난 사퇴, 그러나 좀 힘들 거다라고 했고 언제까지 빨갱이 장사할 거냐, 대선 때 활용한 친박이 바퀴벌레냐라고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남 헐뜯는 술 한 깬 주사파는 홍준표 전 지사 본인이다라고 해서 뭐 다른 정당까지 나서서 홍준표 전 후보를 지금 이제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데 관련 얘기 좀 잠깐 들어볼까요?
결국 탄핵도 친박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탄핵이 됐습니다. 나라 전체가 친박 권력 투쟁을 전쟁이다. 친박들이 몰려서 비박들은 핍박을 정권 내내 이명박이 뒷조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명박 측의 반란이 결국 탄핵으로 정리가 됩니다. 면 합당할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나는 홍준표 후보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친박의 핵심 인물이라고 불리셨던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징계 해제를 했어요. 본인이 그 선거에 필요하실 때는 친박을 활용하고 또 이제 당대표에 출마하시면서 또 친박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마치 먹잇감으로 삼아서 선거에 또 활용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는 빨갱이 장사 그만하십시오. 어제 출마 선언하면서도 여전히 청와대는 주사파 패당 정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빨갱이 장사해서 보수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지 묻고. 김영애 의원님, 뭐 노움이라는 욕도 하고 바퀴벌레도 얘기하고 굉장히 말이 거친데 왜 자유한국당에 그렇게 사람이 없냐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다른 정당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홍 전 후보가 그러나 또 대표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또 나옵니다. 뭐 7월 3일 전당대회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어서 함부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 누구나 다 그 공감하는 얘기는 왜 하필 그 좀 비속어를 써서 얘기를 하냐 매번. 안 그래도 충분히 뜻을 전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의 어떤 습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랄까요 이제 충격을 주면서 보다 이슈화를 만들기 위해서 꼭 트럼프 그런, 스타일 뭐 이런 거. 뭐 그런 뭐 어법일 수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원유철 같이 경쟁하는 후보가 지적한 왜 대선 전에는 뭐 친박 징계 다 해제하더니 이제 와서 또 친박 뭐 추출 얘기하냐 이런 거는 뭐 공감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만 지금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모 일간지에서 한 면에 다 실었는데 한 면에 가득 채웠는데 그거는 최근에 어떤 언론 사주와의 어떤 관계, 논쟁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자유한국당 경선도 좀 관심거리입니다. 지금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 야3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좀 나와라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청와대의 민정수석이라든지 비서실장을 뭐 운영에 나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특히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끌어내기 위해서 했었는데 입장이 바뀌었어요. 조국 수석 나가야 되는 거 맞죠? 이러면. 글쎄요, 뭐 과거에 또 여당이었었을 때 그 나가지 않으면서 됐던 핑계가 그런 관례가 없다. 이제 이러면서 운영위에 출석을 하지 않은 또 사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아직은 지금 조각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고 또 민정수석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 그 안경환 후보자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인선 자체를 봤을 때 국민들이 상당히 환호했고 좋았습니다. 좋았다가 약간의 지금 뭐 스텝 고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었었는데 곧바로 그걸 가지고 포문을 지금 조국 민정수석한테 지금 향하고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2달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전면전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태세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를 봤었을 때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느냐.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 새로운 정부가 빨리 출범을 하고 지금 정말로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그 한반도 상황을 좀 정리하기를 바라는데 이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